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걷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무 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정호승님의 수선화에게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의 산책 밤지기 소풍입니다. 지난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다도 떨고 친구가 한 파주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데 전화 통화는 자주 하는 편인데 오프에서 만나는 거는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친구가 좋은 건 마치 어제 얘기한 것처럼 1년에 한두 번 만나도 늘 수다스럽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도 이번 주에 친구들과 만나서 술도 한잔 하시고 재미있는 옛날 얘기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오늘은 앵무새 1부 4화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아줌마, 부 레들리 아저씨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날 저녁 내가 아줌마에게 여쭤봤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아서야. 아직 살아있단다. 아줌마가 대답하셨습니다. 아줌마는 참나무로 만든 큼직한 의자에 앉아 천천히 몸을 흔들어 대셨습니다. 나한테서 미모사 향기가 나니? 오늘 저녁은 마치 천사의 숨결 같은 향기가 나는구나. 네, 아줌마.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얘야, 뭘 어떻게 안다는 거니? 그러니까 아사 아저씨가 아직도 살아있는지 말이에요. 섬뜩한 질문이구나. 진 루이즈,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말이야. 아직 그의 시체 실려나가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 이미 죽었는데 사람들이 굴뚝에 처박아 뒀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어째서 그런 생각을 했지? 오빠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랬을 거라고요. 에휴, 그 녀석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잭 핀치를 닮아간다니까. 모디 아줌마는 아빠의 동생인 잭 핀치 삼촌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동갑이나 마찬가지인 두 분은 핀치 스트레인드에서 같이 자랐거든요. 모디 아줌마는 이웃에 사는 지주인 프랭크 뷰퍼드 의사의 딸이었습니다. 뷰퍼드 씨는 직업이 의사였는데도 땅에 자라는 모든 식물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인 탓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잭 핀치 삼촌은 내슈빌에서 창가의 화분에만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고요. 잭 삼촌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 집에 오셨고 그때마다 길 건너편을 향해 모디 아줌마더러 결혼하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 모디 아줌마는 잭 핀치 좀 더 크게 소리쳐봐. 우체국까지 들리도록 말이지. 내게는 아직 안 들리는데. 하고 대받아 소리치셨습니다. 제 오빠와 나는 숙녀에게 청혼하는 방법치고는 참 유별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잭 삼촌은 좀 이상야릇한 데가 있었습니다. 삼촌 말로는 모디 아줌마를 약올리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애써왔지만 제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셨다는 거죠. 자신은 모디 아줌마가 결혼 상대로 생각할 남자는 결코 아니지만 놀려주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첫 번째 남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줌마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은 맹렬히 공격해대는 거라고도 하셨고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서 레드리는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것뿐이야.
모디 아줌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면 집 안에 있지 않겠어? 그렇겠죠. 하지만 전 집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아줌마. 왜 그 아저씨는 그러지 않을까요? 모디 아줌마는 두 눈을 가느다랗게 뜨셨습니다. 너도 나만큼이나 그 얘기를 잘 알고 있을 텐데. 아니요.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모디 아줌마가 의치를 끼셨습니다. 돌아가신 레들리 씨가 세족 침례교 신자였는데 그건 아줌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얘야, 내 신앙은 그렇게까지 투철하지 못해. 난 그저 침례교 신자일 뿐이야. 아줌마네는 세족을 안 믿어요? 물론 믿지. 집안의 욕조 안에 들어가서 말이야. 하지만 우리 아줌마네랑 성찬식을 함께 할 순 없어요. 성찬식보다는 원시적인 세례를 설명하는 쪽이 더 쉽다고 판단을 내린 듯 모디 아줌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족을 믿는 신도들은 즐거운 일이라 하나같이 죄악이라고 믿는단다. 그들 중 몇 명이 토요일 날 숲속에서 나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서 나랑 꽃밭이 모두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말하는 거 너도 잘 알지? 아줌마네 꽃도요? 그렇단다. 이 꼬마 아가씨야. 그 사람들은 내게 불끈 화를 내곤 한단다. 그들 생각으로는 내가 너무 오랫동안 밖에 나와 있는 탓에 집에 들어앉아 성경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야. 모디 아줌마가 개신교에서 말하는 지옥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니 설교 때 듣는 복음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줌마는 말투가 사납고 스테퍼니 크로포드 아줌마처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테퍼니 아줌마를 믿지 않았지만 오빠와 나는 모디 아줌마를 꽤 믿는 편이었습니다. 모디 아줌마는 우리를 일러 바친 적도 못살게 군 적도 없었으며 우리 사생활에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으셨으니까요. 한마디로 아줌마는 우리의 다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이 어떻게 영원토록 지옥 불 속에서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나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그건 말도 안 돼요. 아줌마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거든요. 그러자 모디 아줌마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고맙구나. 사실 세족 침례교도들은 여자로 태어나는 것부터가 죄악이라고 생각한단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거든. 그래서 지금 아사 아저씨가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여자들을 피하려고요?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걸.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만약 아사 아저씨가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현관에는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아빠 말씀으로는요. 아줌마처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댔어요. 모디 아줌마는 의자에서 흔들거리는 것을 멈추셨고 목소리도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걸 이해하기에 넌 아직 너무 어려. 아줌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성경책은 누군가 그렇지. 네 아빠가 손에 쥐고 있는 위스키보다 더 나쁘기도 하단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는 술 안 드세요. 내가 말했습니다. 지금껏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마신 적이 있어요. 언젠가 한 번 술을 마신 적이 있지만 별로 좋지는 않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모디 아줌마가 웃으셨습니다. 네 아빠를 두고 한 말은 아니었어. 내 말은 말이다. 네 아빠는 취하도록 술을 마셔도 어떤 사람들이 최고로 말짱할 때보다도 덜 거칠다는 거지. 세상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죽음 뒤의 세계를 지나치게 걱정하느라고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야. 길거리를 한번 보려무나 그 결과를 보게 될 테니까. 아줌마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서 아저씨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 전부요. 무슨 말을 하는데? 나는 아줌마에게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4분의 3은 흑인들에게서 나온 말이고 나머지 4분의 1은 스테파니 크로포드한테서 나온 말이란다. 모디 아줌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스테포니 크로포드가 내게 말하기를 한밤중에 깨어보니 그 사람이 창문을 통해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해줬지. 스테포니 그래서 어떻게 했어? 침대 한쪽을 비워 그가 누울 자리를 만들어줬어? 그랬더니 한동안 입을 꼭 다물고 있었지. 스테퍼니 아줌마는 분명히 그러셨을 겁니다. 모디 아줌마의 목소리는 누구라도 입을 다물게 하기에 충분했으니까요. 그리고 얘야, 아줌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은 불행한 집안이란다. 아서 레들리가 어렸을 때 시절이 생각나는구나. 사람들이 그를 두고 뭐라고 해도 그 앤 언제나 내게 상냥하게 말했지. 할 수 있는 한 상냥하게 말이야. 그 아저씨가 정신이 돌았다고 생각하세요? 모디 아줌마는 고개를 내저으셨습니다. 전에 돌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그렇게 되었을 테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일어난 일은 전혀 알 수 없어. 문이 굳게 닫힌 집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아빠는 마당에서 오빠랑 저한테 하지 않으실 일은 집 안에서도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나는 아빠를 옹호하는 것이 내게 의무라고 느끼며 말했습니다. 참 착하기도 하지. 난 방금 의문의 실타리를 풀려내는 것일 뿐 네 아빠에 대해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 생각이 나서 말인데 네 아빠 에티커스 펀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나 집안에서나 똑같이 행동하시는 분이란다. 가끔 파운드 케이크 좀 집에 가지고 가랴? 나는 그 케이크를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보니 오빠랑 딜이 뒷마당에서 한참 동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가가자 늘 그렇듯 저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안 갈 거야. 이 마당은 오빠 것이기도 하지만 내 것이기도 해. 나한테도 오빠처럼 여기서 놀 권리가 있다고. 딜이랑 오빠는 잠깐 동안 뭐라고 쑥덕거리더니 내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남아있으려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딜이 경고조로 말했습니다. 글쎄 이렇게 갑자기 으스대고 젠치하는 게 누구시더라. 내가 대꾸했습니다. 우리가 시킨 대로 하겠다고 하면 지금 약속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해줄 거야. 딜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 꼭 자는 동안 어른이라도 된 것처럼 말한다. 좋아. 그게 뭔데? 오빠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 레들리 아저씨한테 쪽지를 보낼 거야. 어떻게? 나는 갑자기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공포를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모디 아줌마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아줌마는 어디까지나 나이도 많고 현관에 느긋하게 앉아 계실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오빠는 낚싯대 끝에 쪽지를 매달아 거창 안으로 밀어 넣을 거라고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타나면 딜이 종을 울리기로 했습니다. 딜이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쓰시던 식사 시간을 알리는 은종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집 옆쪽으로 돌아갈 거야. 오빠가 말했습니다. 어제 길 건너편에 보니까 거창이 열려 있더라고. 적어도 창틀 위로 밀어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오빠, 너도 이제 이 일에 발을 들여 놓았어. 그만둘 수 없다고. 그러니까 잠자코 있어 이 새친대기야. 알았다니까. 하지만 망은 안 볼래. 오빠 만약 누가 안 돼. 망을 봐야 해. 넌 집 뒤쪽 끝을 보고 있어. 딜은 집 앞쪽과 길 위쪽을 보고 있고 누가 오면 딜이 종을 울릴 거야. 잘 알겠지? 알겠어. 그런데 쪽지엔 뭐라고 썼어? 딜이 대답했습니다. 아저씨에게 가끔 밖으로 나와서 집안에서 뭘 하는지 말해달라고 아주 정중하게 부탁드렸어. 우리는 절대로 아저씨를 해치지 않을 것이며 아저씨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말이야. 오 맙소사, 다들 정말 미쳤구나. 아저씨는 우리를 죽일 거야. 그러자 딜이 말했습니다. 이건 내 아이디어야. 밖으로 나와서 우리랑 함께 조금이라도 앉아 있으면 아저씨도 기분이 훨씬 좋아질 거야. 아저씨 기분이 좋아진다는 걸 어떻게 아는데? 글쎄 100년 동안 고양이 말고는 먹을 것도 없이 집안에 갇혀 있다면 넌 어떤 기분이 들겠어? 분명히 아저씨는 여기까지 길게 수염을 기르고 있을 거야. 너희 아빠처럼 말이지.
우리 아빠는 수염을 기르지 않으셔. 우리 아빠는 딜이 말을 하다가 뭔가 기억해내려는 듯 갑자기 멈췄습니다. 아, 생각났다. 내가 말했습니다. 전에 네가 말했잖아. 기차에서 내리자 너희 아빠가 검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고 말이야. 하여튼 지난 여름에 수염을 밀어버리셨거든. 그걸 증명할 편지도 갖고 있어. 나한테 $2도 보내셨다고. 그래, 어디 계속 말해보시지. 너한테 기마경찰 제보까지 보내셨다고. 근데 그건 배달이 안 되었거든. 안 그래? 어디 계속 입을 놀려봐. 딜 해리슨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것 중에서 가장 심한 허풍을 떠는 애였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편 비행기를 타고 17번이나 하늘을 날아봤다는 얘기며 노바스코샤에 가봤다는 얘기며 코끼리를 봤다는 얘기며 자기 할아버지가 조 윌러 육군 준장인데 자기에게 칼을 물려줬다는 얘기 따위 말입니다. 다들 조용히 좀 해. 오빠가 말했습니다. 오빠는 집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는 노란색 대나무 막대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정도 길이라면 인도에서 닿지 않을까? 그 집에서 손을 댈 만큼 용감한 사람이라면 낚싯대를 쓸 필요가 없을 텐데 그냥 현관문을 두드리는 게 어때? 내가 말했습니다. 이건 다르단 말이야. 오빠가 말했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말이 알아듣겠어. 딜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오빠에게 건네줬습니다. 우리 셋은 조심스럽게 그 낡은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밤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밤지기 소풍입니다. 잠시 음악을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델의 Easy on Me를 듣고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딜은 마당 앞 모퉁이에 있는 가로등에 남았고 오빠랑 나는 그 집 옆에 나란히 나 있는 인도로 다가갔습니다. 나는 오빠 뒤쪽으로 걸어가서는 모퉁이 주변을 볼 수 있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림자 하나 안 보여. 내가 말했습니다. 오빠는 인도 위쪽에 딜을 쳐다봤고 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는 쪽지를 낚싯대 끝에 매달고는 마당을 가로질러 가서 미리 골라두었던 창문 쪽으로 낚싯대를 들이밀었습니다. 낚싯대는 길이가 몇 센티미터 모자랐고 오빠는 힘 닿는 데까지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빠가 찌르는 동작을 하는 걸 너무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던 나는 망 보던 자리를 떠나 오빠에게 다가갔습니다. 낚싯대에서 쪽지가 안 떨어져. 쪽지가 떨어지더라도 제자리에 가만히 있질 않아. 넌 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어. 나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는 모퉁이 주위의 텅 빈 길을 바라다 봤습니다. 가끔 오빠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오빠는 참을성 있게 쪽지를 창문 턱에 올려놓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쪽지가 바닥에 떨어지면 오빠는 다시 건져 올렸습니다. 부 레들리 아저씨가 그 쪽지를 받는다 해도 읽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길 아래쪽을 쳐다보고 있을 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피 묻은 이를 드러낸 부 레들리의 모습이 보이겠거니 하고 어깨를 움츠리고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라곤 딜이 있는 힘을 다해 아빠의 얼굴에 대고 종을 울려대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너무 일그러져서 나는 차마 그것을 보라고 말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바닥에 낚싯대를 질질 끌며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해라 딜. 딜이 종의 추를 잡았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나는 딜이 종을 다시 울렸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아빠는 모자를 뒤로 젖히고는 두 손을 엉덩이 위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잼,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 그러지 말고 어서 말해봐.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레들리 아저씨에게 뭘 좀 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아저씨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게 뭐지? 그냥 편지예요. 어디 보자. 오빠는 더러운 종이 조각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빠는 그것을 받아 읽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왜 아저씨를 밖으로
나오게 하려던 거냐? 딜이 대답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를 즐겁게 해줄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쳐다보시자 딜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잼,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말할게. 그 아저씨를 괴롭히지 마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레들리 아저씨가 무엇을 하건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겁니다. 아저씨가 밖으로 나오고 싶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자기 집 안에 머물러 있고 싶다면 호기심 많은 아이들의 관심을 피해 집 안에 있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이란 바로 우리들을 완곡하게 일컫는 표현이었습니다. 밤에 우리가 방에 앉아 있는데 아빠가 노크도 하지 않고 불쑥 들어온다면 좋겠냐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그와 똑같은 일을 레들리 아저씨에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저씨의 행동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저씨에게는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더구나 다른 사람과 정중하게 연락하는 방법은 옆 창문이 아니라 현관문을 통해서라는 생각이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집에 초대받기 전에는 절대로 그 집 근처에 얼씬거려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빠가 전에 보신 것처럼 바보 같은 놀이를 해서는 안 되고 이 거리 읍내에서는 어느 누구도 놀려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죠. 우린 아저씨를 놀리지는 않았어요. 비웃지도 않았고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던 건 그냥 바로 너희들이 하고 있던 짓이지 안 그래? 아저씨를 놀려댈 거 말이에요? 아니, 이웃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아저씨가 살아온 삶을 온 천하에 드러내 보여준 거 말이다.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빠는 조금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짓 하고 있었다고 말한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러자 아빠는 멋없이 웃으셨습니다. 네가 방금 그렇게 말했잖아. 지금 당장 그 어리석은 짓을 그만둬라. 너희 모두 말이다. 오빠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넌 앞으로 변호사가 되고 싶은 거지? 아빠는 마치 일직선으로 만들려는 듯 입을 다소 굳게 다무셨습니다. 오빠는 발뺌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소용없다 판단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빠가 그날 아침 잊어버리고 사무실에 안 갖고 가신 서류를 챙기러 집으로 들어가시자 오빠는 마침내 자신이 변호사들의 낡은 수법에 속았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오빠는 현관에서 적당히 떨어져 기다리고 서서 아빠가 집을 떠나 읍내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목소리를 들으실 수 없을 만한 곳에 이르자 오빠는 아빠를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전에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지만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려무나 잼 오빠가 딜과 함께 레이첼 아줌마의 양어장에 가서 앉아 있어도 되냐고 묻자 아빠가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밤은 딜이 메이콤에 머무는 마지막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 대신 작별 인사를 전해주렴 내년 여름에 또 만나자고 말이다. 우리는 레이첼 아줌마네 마당과 우리 집 진입로 사이에 있는 나지막한 담을 뛰어 넘어갔습니다. 오빠가 휘파람으로 메추라기 소리를 내자 딜이 어둠 속에서 응답했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네. 오빠가 말했습니다. 저기 좀 봐. 오빠는 이렇게 말하며 동쪽을 가리켰습니다. 모디 아줌마네 호두나무 뒤쪽으로 커다란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더 더워질 것 같은데 오늘 밤 달 속에 십자가가 보여? 딜이 고개를 들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딜은 신문지와 노끈으로 걸련 담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숙녀밖엔 안 보이는데 딜? 그 담배에 불 붙이지 마. 읍내 끝까지 냄새가 진동할 거야. 메이콤 사람들은 달 속에 숙녀가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 숙녀는 화장대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딜, 네가 떠나면 보고 싶을 거야. 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에이브리 아저씨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까?
에이브리 아저씨는 헨리 라피네 듀보스 할머니 집 건너편 집에서 하숙을 하셨습니다. 일요일마다 헌금 접시에서 돈을 거슬러 가는 것 말고도 에이브리 아저씨는 매일 밤 9시까지 현관에 앉아 있다가 재채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언젠가 저녁에 우리는 아저씨의 묘기를 목격하는 특권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또 그렇게 하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게 아저씨의 마지막 묘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오빠랑 내가 레이첼 아줌마네 현관을 막 나서려고 하는데 딜이 우리를 불러세웠습니다. 맙소사, 저기 좀 봐. 딜이 길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처음에는 칙 넝쿨로 덮여있는 현관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잎사귀를 타고 물방울이 활 모양을 그리며 떨어져 가로등 빛에 노랗게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략 땅에서 3m 높이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오빠는 에이브리 아저씨가 꼴불견이라고 했고 딜은 아저씨가 매일 술을 한 갤런씩 마시는 게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곧이어 둘이서 누가 더 멀리까지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지 시합을 벌이는 바람에 나는 또다시 소외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나는 이 분야에는 영 재능이 없었으니까요. 딜은 팔을 쭉 뻗어 기지개를 펴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면 어때? 우리 산책이나 하러 가자. 나는 딜의 말이 수상쩍게 들렸습니다. 메이콤에서는 어느 누구도 산책을 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딜, 어디로 산책할 건데? 딜은 남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오빠가 맞장구 쳤습니다. 좋았어. 내가 반대하자 오빠는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천사 같은 꼬마 아가씨까지 따라올 필요는 없어. 오빤 갈 필요 없잖아. 잊지 마. 오빠는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아빠한테서 유일하게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반대 신문 기술일 것입니다. 스카웃, 우린 아무 짓도 안 할 거야. 딱 가로등까지만 갔다가 그냥 돌아오려고 그래. 우리는 인도를 따라 말없이 터벅터벅 걸어 내려갔습니다. 누군지 모를 이웃 사람의 무게에 눌려 현관 앞 그네가 삐걱거리는 소리, 우리 쪽 길에서 어른들이 밤에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끔씩 스테퍼니 크로포드 아줌마의 웃음소리도 들렸고요. 어쩌지? 딜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빠가 말했습니다. 스카웃, 넌 집에 가지 그래?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딜과 오빠는 부레들리 아저씨를 볼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거창이 헐거운 창문 쪽으로 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더러는 같이 가고 싶지 않으면 곧장 집으로 가서 입을 꼭 다물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밤까지 기다렸던 거냐고. 밤중에는 아무한테도 들킬 리가 없으니까 아빠는 책을 읽는데 열중한 나머지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듣지 못하실 테니까 만약 부레들리 아저씨가 자신들을 죽인다면 방학이 아니어도 학교 수업을 빼먹을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환한 대낮보다는 어두운 밤에 어두컴컴한 집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쉬우니까 이젠 이해가 되냐는 겁니다. 아니 오빠 제발. 스카웃,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는데 입을 다물고 있든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 제발. 하나님께 맹세코 하는 말이지만 정말로 넌 갈수록 계집애처럼 돼가는구나. 그 말을 듣자 나도 함께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들리 집 뒤편에 있는 높다란 철조망 울타리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것이 좋을 듯 했습니다. 그래야만 눈에 띌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이죠. 철조망 울타리 너머에는 넓은 텃밭과 좁아터진 목조 변소가 있었습니다. 오빠는 철조망 밑을 쳐들고 딜에게 그 아래로 들어가라고 손짓했습니다. 나도 뒤따라가서 오빠를 위해 철조망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통과하기에는 비좁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마. 양배추밭은 절대로 밟지 말고 죽은 사람도 깰 만큼 큰 소리가 난단 말이지. 오빠가 속삭였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걷자 한 발자국 옮기는데 1분은 좋게 걸렸습니다.
오빠가 저 멀리 달빛 아래에서 손짓으로 부를 때야 비로소 좀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텃밭과 뒷마당 사이에 있는 문에 이르렀습니다. 오빠가 그 문에 손을 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서 경칩에 침을 뱉어. 딜이 속삭였습니다. 오빠 때문에 우리 갇혔잖아.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쉽게 못 빠져나갈 거야. 쉬스커 빨리 경칩에 침을 뱉으라니까. 우리는 입이 마르도록 침을 뱉었고 오빠는 천천히 문을 연 뒤 옆으로 젖혀 울타리에 기대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뒷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레들리 집의 뒤쪽은 앞쪽보다 더 보기 흉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현관이 집의 한쪽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2개 달려 있었고 그 문 사이에는 시커먼 유리창 2개가 나 있었습니다. 기둥 대신에 투박한 각재가 지붕 한쪽 끝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낡은 프랭클린 난로 하나가 현관 모퉁이에 서 있었고 그 위로는 모자거리에 달린 거울이 달빛을 받아 을씨년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한쪽 발을 들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래? 병아리들이야. 오빠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던 딜이 나지막하게 아이고 또박또박 발음하며 속삭일 때야 비로소 우리는 사방에 보이지 않는 물체를 피해 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집 옆으로 살금살금 기어가서는 거창에 달린 창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창턱은 오빠 키보다도 몇 센티미터쯤 더 높았습니다. 내가 들어 올려줄게. 잠깐 기다려. 오빠가 딜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는 자기 오른쪽 손목과 내 오른쪽 손목을 잡고 나는 내 왼쪽 손목과 오빠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가마를 만들어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딜은 우리가 만든 가마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들어 올려주자 딜이 창턱을 붙잡았습니다. 어서 서둘러. 더는 못 버티겠어. 오빠가 속삭였습니다. 딜이 내 어깨를 두드렸고 우리는 딜을 내려주었습니다. 뭐가 보였어? 아무것도 안 보였어. 커튼 밖에는. 하지만 안쪽 멀리에 아주 작은 불빛이 있었어. 됐어. 여기서 얼른 빠져나가자. 오빠가 속삭였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가보자. 잠깐만. 내가 막 반대하려 하자 오빠가 나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뒤쪽 창문에 가서 다시 해보는 거야. 딜 그러지 마. 내가 말렸습니다. 딜은 걸음을 멈추더니 오빠더러 앞장서라고 했습니다. 오빠가 현관 계단 맨 아래 칸에 발을 딛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가만히 멈춰 있다가 조금씩 무게를 실었습니다. 계단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다음 2칸을 밟지 않고 바로 현관에 발을 딛고는 한참 동안 넘어질 듯 기우뚱거렸습니다. 그러고는 균형을 되찾았다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는 창문으로 기어가 고개를 들어 방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모자를 쓴 사내의 그림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나무라고 생각했지만 바람은 한 점도 불지 않았고 나무 그루터기가 걸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뒤쪽 현관에 달빛이 가득했고 토스트처럼 파삭파삭한 그림자가 현관을 가로질러 오빠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딜이 그 다음으로 그 그림자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2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림자가 오빠를 지나쳐서 비로소 오빠는 그 그림자를 봤습니다. 오빠는 2 팔로 머리를 감싸고 빳빳하게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잼 오빠와 30cm쯤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옆구리에서 팔이 하나 나오더니 아래쪽으로 늘어진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림자는 오빠를 지나쳐 현관을 따라 걸어가 아까 왔던 것처럼 집 옆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빠는 현관에서 뛰어내려 우리 쪽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딜과 나를 밀어 양배추 이랑 사이로 내몰았습니다. 나는 양배추 밭 중간쯤에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그 엽총 소리가 동네를 뒤흔들었습니다. 딜과 오빠가 내 옆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오빠의 숨소리에는 흐느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장 옆 담으로 달려 스카우트 어서!
오빠는 철종한 밑을 붙잡았고 딜과 나는 그 아래로 기어나가 학교 운동장에 한 그루밖에 없는 떡갈나무 그늘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떡갈나무까지 반쯤 가서야 오빠가 우리 곁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왔던 곳으로 달려가 보니 오빠는 철조망에서 빠져나오려고 바지를 벗으려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빠는 속옷 차림으로 떡갈나무 쪽으로 달렸습니다. 나무 뒤에 안전하게 숨고 나자 온몸이 마비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정신은 아주 말짱했습니다. 어서 집에 가야 해. 우릴 찾으실 거야. 우린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려가서는 울타리 밑으로 기어들어가 우리 집 뒤쪽의 디어스 목초지로 갔습니다. 거기서 우리 집 뒤쪽 울타리를 기어 올라가 집 뒷문 계단에 이르렀을 때 오빠가 잠시 멈추더니 쉬라고 했습니다. 호흡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자 우리 세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앞마당으로 어슬렁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길 아래쪽을 내려다 봤더니 레들리 집 대문에 이웃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쪽으로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빠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꺾어 놓은 엽총을 팔뚝에 걸친 채 네이선 레들리 아저씨가 문간 앞에 서 계셨습니다. 아빠는 모디 아줌마와 스테파니 크로포드 아줌마 옆에 서 계셨고요. 레이첼 아줌마와 에이브리 아저씨도 그 근처에 계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디 아줌마 옆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주위를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요란한 소리 못 들었어? 무슨 일이에요? 오빠가 물었습니다. 레들리 씨가 양배추 밭에 있던 흑인을 엽총으로 쐈다지 뭐야. 그래서 맞았나요? 아니, 스테퍼니 아줌마가 대답하셨습니다. 공포를 쏜 거야. 하지만 그놈은 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걸? 레들리 씨 말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검둥이를 보게 되면 바로 그 녀석이래. 밭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올 걸 대비해 총알을 장전해 놓았대. 개건 깜둥이건 다음번에 허공에 대건 쏘지 않을 거란다. 챔핀치, 네? 오빠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잼, 그나저나 바지는 넌 어쨌니? 바지요? 그래, 바지 말이야. 이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만천하가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속옷 차림이라니.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핀치 아저씨, 딜이 무엇인가 꾸며댈 궁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가로등 불빛에 보였습니다. 두 눈이 커지고 포동포동하게 살찐 천사처럼 귀여운 얼굴이 더욱 동그래졌기 때문이죠. 딜, 무슨 일이냐?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기를 해서 제가 이겼어요. 딜이 애매하게 얼머무렸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겨서 바지를 빼앗았다고? 어떻게 말이냐? 딜은 손으로 뒤통수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앞쪽으로 옮겨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저기 양어장 옆에서 스트릿포커 놀이를 했거든요. 딜이 대답했습니다. 오빠랑 나는 그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더니 다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스트릿포커가 뭐란 말이죠? 우리는 스트릿포커가 뭔지 알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레이첼 아줌마가 읍내 소방서 사이렌처럼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뭐라고? 맙소사 딜 해리스 내 양야장에서 노름을 했다고? 이번엔 내가 너를 발가벗겨 놓을 테다. 딜이 금방이라도 팔다리를 잘릴 것 같은 위험에 빠지자 아빠가 건져주셨습니다. 아주머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애들이 전에 그런 놀이를 한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희들 진짜로 카드 놀이를 한 거야? 오빠가 두 눈을 꼭 감고 딜이 임기응변에 어울리게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사실은 그냥 성냥을 가지고 놀았어요. 나는 오빠가 그야말로 존경스러웠습니다. 성냥을 가지고 노는 것도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카드 놀이는 치명적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잼이랑 스카웃, 아빠가 부르셨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포커 이야기는 다시는 듣고 싶지 않구나. 잼, 딜의 방에 가서 어서 바지를 갖고 오너라. 너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
딜 걱정 마. 우리가 인도 위쪽으로 잽싸게 걸어갈 때 오빠가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너를 혼내지 않으실 거야. 아빠가 잘 말씀해 주실 테니까. 기똥차게 머리 잘 굴리더라 너. 잠깐. 지금 방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우리가 걸음을 멈추자 아빠가 뭐라고 말씀하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아주머니. 애들은 모두 그런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거든요. 딜은 안심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오빠는 바지를 보여드려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내 바지를 줄게. 레이첼 아줌마는 현관 계단에 이르렀을 때 딜이 말했습니다. 오빠는 그 바지는 입을 수 없지만 어쨌든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고 딜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딜은 나와 약혼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시 달려와서는 오빠가 보는 앞에서 나한테 급하게 입을 맞췄으니까요. 다들 나한테 편지해 알았지? 딜은 우리에게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는 바지를 제대로 입고 있었다 해도 제대로 잠을 잘 수는 없었을 겁니다. 뒤쪽 현관에는 간이 침대에 누워있으며 밤의 소음이 보통 때보다 3배는 더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갈길 밟는 소리는 불 애들리가 안가품을 하려는 소리처럼 들렸고 밤에 어쩌다 들리는 흑인의 웃음소리는 불 애들리가 풀려나 우리를 뒤쫓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방충망에 부딪히는 벌레 소리는 불 애들리가 손가락으로 미친 듯 철사를 조각조각 끊어내는 소리 같았고요. 먹을수 나물도 아기를 품고 살아서 떠다니는 듯 했습니다. 나는 비몽사몽 간에 오빠가 중얼거린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눈보기 꼬마 아가씨 잠들었냐? 오빠 돌았어? 아빠 방에 불이 꺼졌어. 기우는 달빛에 오빠가 두 다리를 내리고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지 찾으러 갈 거야. 오빠가 말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안 돼. 가게 놔주지 않을 거야. 오빠는 끙끙거리며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야 해. 가기만 해봐. 아빠 깨울 거야. 그러기만 해봐. 넌 죽을 줄 알아. 나는 내 옆자리 오빠를 앉히고는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오빠, 내일 아침이면 네이션 아저씨가 바지를 찾아내실 거야. 아저씨는 오빠가 바지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고 계셔. 아저씨가 바지를 아빠에게 보여드리면 좀 곤란해지겠지. 하지만 그것뿐이야. 그러니까 다시 잠이나 자. 알아, 그건. 나도 안다고.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지를 찾으러 가려는 거잖아. 나는 메스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혼자서 그곳에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갑자기 스테퍼니 아줌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네이선 아저씨가 흑인이건 개건 그 다음에 들려올 소리에 대비해 총알을 장전해 놓았다는 말씀 말입니다. 오빠는 그것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오빠 그럴 가치가 없어. 매 맞으면 아프겠지만 오래 가진 않아. 오빠 그러다가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오빠는 참을성 있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스카웃 이렇게 할 거야. 오빠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한 아빠는 한 번도 매질을 하지 않으셨어. 나는 앞으로 매를 맞고 싶진 않아. 그건 그저 생각해낸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이틀에 한 번꼴로 우리를 꾸지람하시는 것 같았으니까요. 오빠 말은 못된 짓 하는 걸 한 번도 아빠한테 들키지 않았다는 거겠지. 그래 어쩌면 네 말이 맞는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앞으로도 아빠한테 들키고 싶지 않아 스카웃. 우린 오늘 밤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했어. 지금 생각해보니 오빠와 내가 처음 갈라서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때론 오빠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가 오빠에 대해 황당해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경우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잠깐이라도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없어? 거기에 오빠가 혼자서. 나는 간청했습니다. 입 다물어. 아빠가 오빠에게 다시는 말을 걸지 않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오빠 나는 아빠를 깨울까 정말로. 오빠는 내 잠옷깃을 움켜쥐고는 꼭 비틀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갈래. 내가 숨이 차 말했습니다. 안 돼. 넌 소리를 낼 거잖아.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뒷문 빗장을 풀고 오빠가 계단을 기어 내려가는 동안 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울었고 창살무늬 그림자가 어렴풋하게 아무 형체도 없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하얀 셔츠 자락이 밝아오는 아침을 피해 달아나는 작은 유령처럼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미풍이 불어와 내 옆구리에 흐르는 땀을 식혀줬습니다. 뒷길로 빠져나간 오빠는 디어스 목처지를 지나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울타리를 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쪽으로 갔으려니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기 때문에 아직 걱정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오빠가 오지 않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네이선 아저씨의 엽총 소리가 들리나 하고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뒤쪽 울타리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만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빠가 기침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면서 아빠가 책을 읽고 계신 것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아빠는 가끔 잠에서 깨 우리를 돌아보고는 책을 읽다가 다시 잠들 때가 있다가 하셨거든요. 나는 아빠 방에 불이 다시 켜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불이 켜져 홀을 환하게 비추지 않나 지켜보느라고 두 눈이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나는 다시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늦게 기어다니는 지렁이들도 이제는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잘 익은 멀구슬 나무 열매가 바람이 불 때마다 지붕 위에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바람에 어둠은 더욱 쓸쓸했습니다. 바로 그때 오빠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가 뒷마당 울타리 너머로 나부거렸고 조금씩 크게 보였습니다. 오빠는 뒤쪽 계단으로 올라와 문을 걸어 잠그고는 간이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바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 누웠고 얼마 동안 침대가 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 조용해졌습니다. 다시 오빠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앵무새 일부